안녕하십니까. 이제 이 기본서의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주택관리 실무가 이런 내용이다라고 해서 우리 이제 입문서 과정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조금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입문서의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은 됩니다. 지금 이제 기본서 과정에서는 이제 많은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뼈대를 한꺼번에 이렇게 잡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뼈대를 잡고 기본서의 내용을 이렇게 들으시면 이제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기본서의 내용, 이 주택관리 실무 과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순한 암기 위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금방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고 또 왜 이게 시험에 나오고 또 이것을 실무,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소장님 되셔가지고 실무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공동주택 관리 실무 과목을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그 교재 1페이지 보시면 제1장 공동주택 개요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입문서 과정을 또 이렇게 안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 본 과정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공동주택 관리 실무 과목이 이제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는 것인지 살펴보고 나서 본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과목은 공동주택 관리 실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주택관리 자격증 취득하시게 되면. 근데 공동주택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제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형태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목 자체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공동주택 관리 실무.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편의상 이제 행정적인 분야를 다루는 이제 행정실무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분야는 기술적인 분야를 다루는 기술실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실제 이제 뭐 법적 구분은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 이제 접근 방법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적인 분야에서는 크게 5가지 형태를 공부를 하게 돼요. 첫 번째는 개요, 기초, 개관 이런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부를 하잖아요. 요걸 이제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실무라고 하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행법을 집행하는 것이 실무이기 때문에 지금 공동주택 관련된 법률들, 많은 법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현행법상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목이 실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죠. 근거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개요, 그래서 여기는 주택법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관리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무엇을 관리할 것인지,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누가 관리할 것인지,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을 관리할 것이냐, 주택을 관리하겠다.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자치 위탁하겠다. 누가 관리할 것이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사 제도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 개요 부분은 이 행정관리에 있어서의 이제 총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이제 관리할 도구를 가지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여기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무엇을 주택을 공부하는데 주택만 관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주택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건축물도 관리할 것이고 주택 내에 있는 그렇죠. 입주자들도 관리를 할 것이고 또 뭐 관리비 부과와 관련된 부분이나 또 그 관리를 하기 위한 관리 조직인 관리사무소 뭐 많은 것들을 관리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을 주택 내부에 있는 이제 하나하나의 강론을 공부를 해요. 첫 번째 공부하시는 것이 이제 입주자, 그러니까 입주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먼저 공부를 합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입주자, 그러니까 입주자의 권리 의무 관계라든지 또 입주자들이 지켜야 되는 관리 규약이라든지 또 입주자의 의사표시를 대의하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분쟁이 있을 때 조정하는 분쟁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 입주자 관리편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관리사무소 직원들 있잖아요. 그죠? 관리사무소 직원들 관리. 이걸 이제 우리는 사무관리,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죠. 관리비 부과하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회계관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회계 원리 아닙니다. 회계 관리요. 이거 이제 관리비 등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단지 밖을 벗어난 부분, 이제 대외 업무,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대외 업무 관리. 그래서 우리 이제 시장군수구청장, 뭐 시도지사, 뭐 더 나가서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이러한 관련성 있는 업무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총론과 강론 이렇게 4개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관리 형태가 이제 구성이 되고요. 기술관리 형태 우리가 이제 기술관리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은 기능 떨어진 부분들, 기능 떨어진 부분들에 대한 기능 회복이다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기능이 떨어졌는지 알아야 되고요. 또 어떻게 기능을 회복시킬 것인지 이거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면 기능이 떨어진 걸 어떻게 알았느냐, 또 기능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법적인 총론적인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우리는 이제 요 이제 파트를 봐서 기술관리 파트로 봤을 때, 요는 이제 시설관리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우리가 이제 포괄적인 이 시설관리 범주에 기능 회복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기능 저하 부분도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한다든지 진단을 통해서 기능이 떨어진 부분을 알고 또 보수를 한다든지 수선을 통해서 보수나 수선을 통해서 기능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인 제도를 살펴보게 돼요. 그 법적 제도 하게 되면 우선 보수하게 되면 대표적인 것이 하자 보수 형태가 있고 수선하게 되면 장기 수선 계획 이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관리에서는 그 시설 관리의 법적 제도로서 하자 보수 제도와 장기 수선 계획에 대한 이제 학습을 해요. 그러면 여기 이 시설 관리는 이 기술 관리에 있어서의 이제 총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고 기능을 회복시켜야 될 것들을 이제 다 모아보는 거죠.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건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 그러면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이야기를 하죠. 건축물에 균열이 생겼다. 그러면 뭐 누수 현상이 있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되죠. 어떻게? 그렇죠. 균열을 된 부분을 뭐 메꾼다든지 이렇게 이제 보강을 하고 또 누수 부분을 이제 새지 않도록 방수 처리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기능 회복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건물 안에 있는 이제 설비, 그렇죠? 설비도 기능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 설비에 대한 기능 회복, 이러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환경이나 주변 환경이나 안전, 이러한 부분들도 빠뜨릴 수는 없죠. 자, 크게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고, 강론, 뭐, 이렇게 이제 요 의미를 보면, 뭐, 강론이 이렇게 정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 환경과 안전을 다루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관리 실무인데요. 자, 이게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시는데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어떠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어느 부분은 또 공부한 만큼 또 점수가 나오지 않고,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이렇게 행정 실무, 기술 실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잖아요. 요 문제의 비중은 행정 실무 쪽에서 약 한 45%, 55%. 우리가 이제 40문항이잖아요. 40문항. 그러면 뭐 이쪽이 한 21~2문제, 여기 18, 19문제, 뭐 이렇게. 그래서 이 기술 실무가 좀 문항 수는 좀 많이 출제되고 있다. 한두 문제 정도 더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크게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 단원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우선 이제 이 개요 부분입니다. 이 개요 부분이 한 장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되죠. 개요 부분이 보통 7문제 전후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요 부분 뭐 어렵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이제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실제 여기 있는 입주자 관리나 회계 관리 이 부분에서는 실제 출제 빈도수가 뭐 4문제, 3문제 뭐 이렇게 이제 출제돼요. 그래서 거의 합쳐서 보통 한 6문제에서 한 7문제. 그러니까 입주자 관리 쪽에서 2~3문제, 이것도 뭐 3문제 정도. 뭐 많으면 뭐 이렇게 4문제로 나오긴 하는데 요 정도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이제 이 입주자 관리와 이 회계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시다 보면 아주 이제 쉽게 이제 접근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거의 점수를 다 이제 획득을 하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고, 대외 업무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제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 이렇게 되는 경향을 띠고 있고, 실제로 보면, 이제 사무관리 쪽에서 한 5문제 전후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데, 요 행정관리에서는 사실 이제 요 사무관리와 여기 있는 대외 업무 관리가 사실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을 하실 때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는 어려운 이유가 광범위해서 그렇고요. 대업무 관리는 굉장히 세부적이어서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이제 방향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는 이제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거꾸로 놓고 출제되었던 그리고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들을 타겟화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 대외 업무 관리는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별표 3 부분이라든지 이제 뭐 학습을 하시겠지만 뭐 용도 변경 등과 관련된 부분 또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는 학습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관리 쪽에 있어서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이제 설비 관리 부분입니다. 설비 관리 부분이 뭐 거의 한 15문제 정도. 그러니까 뭐 거의 다 이쪽에서 문제가 이제 집중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하자 보수와 장기 유선 계획에서 한 4문제. 이렇게 이제 빼고 나면 크게 없습니다. 건물 관리에서 뭐 2~3문제. 요 환경 관리, 안전 관리에서 뭐 1문제. 뭐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안전환경 관리 문제가 이제 급속도로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꼭 그렇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 관리에서도 하나, 안전 관리에서도 하나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제 이 시설 관리에 있어서 법적 제도인 하자보수와 장기수선 계획은 2문제씩 이제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이제 뭐 극복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좀 어렵기도 하고 내용도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서 확보를 하셔야 되고 이제 이 설비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마지막 핵심일 수가 있는데 이 설비 관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봐도 3분의 1 이상이 나오고요. 뭐 거의 기술 관리의 전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집중을 해서 좋은 고득점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시설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시설 개론이 크게 이제 건축 구조적인 측면하고 그리고 이제 건축 설비, 물론 이제 적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봤을 때 그 시설 개론의 건축 설비 부분이 바로 여기에 이제 이론으로 접목이 되고요. 이 설비 관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리 실무는 법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자가 붙는다 그러면 이제 다 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설 개론의 그 방대한 건축 설비의 모든 분야의 이론과 또 관련된 설비의 관련 법률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물어서 15문제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광범위하죠. 뭐 급수, 배수, 통기, 오수 처리, 뭐 이러한 설비라든지 냉, 난방, 환기 설비나 또 전기가스, 소방, 운송 뭐 이런 많은 설비를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설비 관리에서 고득점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아무리 이제 학습을 많이 하시고 합격하신 분들도 실제 이제 합격 점수가 한 10개, 그러니까 15개 중에 한 10개 정도 맞으면 굉장히 고득점 하신 거예요. 뭐 평균적으로 보면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한 8개, 이 정도 맞춥니다. 물론 이제 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조금 이제 합격을 보장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설비 관리는 다른 부분들은 뭐 거의 여러분들이 이제 타켓할 수 있는데, 설비 관리는 실제로는 이렇게 절반을 목표로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내용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를 소화를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설비가 정말 광범위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설 개론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와,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건축 설비. 그 내용을 그대로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다 플러스 이제 법규에서 하는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이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이러한 내용들, 또 전기사업법이나 또 개별적인 법률들이 다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거 정말 만만치 않다. 그래서 오히려 가장 많이 출제되지만 점수는 이제 비중으로 보면 가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목표 점수가 가장 낮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맞출 문제는 맞추고 버릴 문제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버리고 나면 합격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나머지 부분, 뭐 예를 들면 하자부수나 장기선 계획이나 뭐 이러한 부분들, 나머지 주택 법령과 관련된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들 이제 궁극적인 목표, 이제 60점 이상 획득을 하셔서 이제 합격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충분히 이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학습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 보통 7문제 나오면 5문제 이상은 뭐 여기에서 맞춥니다. 입자 관리도 2-3문제 나오면 아무리 뭐 틀려도 2문제, 3문제 거의 맞추죠.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고 이 사무 관리는 사실 이거 반 정도를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못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10문제 정도. 그 다음에 회계 관리는 뭐 거의 맞추는데 실제로 뭐 한 문제 정도 조금 까다로워서 대음은 뭐 사실 좀 어려워서 약간 맞추기 어렵다 이렇게 하게 되더라도 행정관리에서 한 12문제 정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설비관리에서 8문제 그죠? 설비관리에서 8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20문항이 되죠. 설비관리 8문제 플러스하면 이제 20문제가 되고 여기는 하자보수와 장기선 계획 이 4문제는 뭐 거의 맞추셔야 되고 뭐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보면 한 4문제 정도 이렇게 이제 되고 건물 관리적인 문제가 뭐 한 문제, 뭐 나머지에서 뭐 한 문제, 뭐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점수 맞은 거 이렇게 보면 26개 정도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제 20개면 50점, 그 다음에 24개면 60점입니다. 그러면 26개면 2개가 더 들어가니까 65점 정도가 되죠. 여기 이제 하한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관계 복귀 과목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그 실무에서 고득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원인, 주 원인 지금도 이제 보셨지만 거의 맞춰 가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게 이제 쉽게 접근이 안 돼서 이 실무라는 과목은 뭐 우리가 얘기한 8, 90점을 쉽게 맞을 수 있는 과목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이 65점에서 좀 더 한두 문제 더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셔서 한 70점 정도 맞으면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 크게 문제가 없게끔 정리가 될 수 있죠. 물론 이제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점수에서 맞는다 가정을 하시고 열심히 할 때 요만큼이다. 그럼 열심히 안 하면 뭐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쭉 학습을 하시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1차 집중하느라고 2차 공부 안 했는데, 모의고사 보니까 50점, 뭐 55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실무는 공부를 안 해도 또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편차가 거의 없어요. 하한선은 이제 주로 50점, 상한선은 한 70점, 이 정도 사이에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이 정도에 있고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내일 모레 시험 갈 정도로 뭐 실력이 배양되어도 이 70점 이상 맞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20점 안에 굉장히 몰려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실수 안 하시고 한 문제를 실수 안 하시고 맞추면 이제 합격을 하시는 거고, 뭐 실수 한두 문제 하시면 이제 떨어지는 거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인데요. 실무는 법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고요. 또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두루뭉술이 뭐 이런 표현 하는데 대충 이렇게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학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모르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실무 과목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법령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암기에는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상당히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이 이제 실무 과목을 공부하는데 좀 까다롭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해당 부분 이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 실무라는 과목이 생소하지만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시다 보면 지금까지 늘 그래왔지만 크게 실패 안 하시고 다들 합격을 하시니까요. 이제 그 합격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중간 과정, 그러니까 이렇게 쭉 어떤 그 커리큘럼으로 쭉 진행을 하셔서 뭐 나중에까지 이렇게 쭉 진행을 하셔서 끝까지 가셔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뭐 이 정도 뭐 내가 할 수 있지 하고 딱 이렇게 단절시키는 거. 그러니까 중간에 하다가 뭐 그게 이제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뭐 회사 일이 바빠진다든지 또 뭐 또 집안 일이 뭐 좀 복잡해진다 뭐 이런 어떤 그 외적 요인에 의해서 사실은 뭐 자기 자신이 좀 뒤로 물러서서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뭐 다 이렇게 딱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여러분들 그 합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쭉 그래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인 강의는 이제 여기부터 진행이 되겠죠. 관리라고 하는데, 관리 실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를 배웁니다. 그래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그 교재 본문 내용의 1페이지를 이제 열게 됩니다. 자, 그죠? 1페이지 보시면 제1장 공동주택 관리 개요 이렇게 나오죠. 자, 이쪽 보시면 네, 공동주택 관리 개요. 여기에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죠?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을 관리할 것이냐, 무엇을 관리할 것이냐. 주택을 관리하죠. 주택.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관리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관리 주체를 공부하게 되죠.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기하시지 않습니다. 이 실무기 때문에요. 실무는 암기가 아니에요. 이 법을 집행하는 거라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도 법이 바뀌면 또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단순하게 뭘 외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쉽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쉽게 체득이 되진 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해야 되죠. 마치 그 낯선 그 졸리운 외국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처음 보면 정말 중간에 졸고 자고 싶고 막 그렇죠. 졸음이 막 밀려옵니다. 뭐 이제 그냥 처음에 이렇게 그럼 졸면서 보죠.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집니다. 세 번째 보면 이 뭐 등장인물도 조금 알게 되고 스토리도 조금 전개가 되죠. 네 번째 보면 그 뭐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 중간중간에 어떤 씬의 어떤 그 내용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뭐 또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게 이렇게 전개된다는 걸 이제 정확히 이제 예측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의도도 이제 파악이 되고 감독의 의도도 파악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외국 영화이기 때문에 뭐 한 번 딱 봐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되겠다. 제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25년째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진행을 하고요. 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내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설명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뒤에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하시다 보면 이제 끝까지 가시면 이제 하나의 이렇게 카테고리가 형성이 되는데, 중간중간 부분을 그냥 지엽적으로 이렇게 파다 보면 이제 맥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제 이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자, 우선 이제 주택과 관련해서는 주택, 이제 사람이 사는 거 주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주택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주택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주택이 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정확히 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주관식 시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용어의 정의, 모든 법률에 이제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이 정의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뭐다, 주택이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건축법에서 이렇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도 그렇잖아요. 남성이다, 여성이다, 키가 얼마냐, 몸무게가 얼마냐. 이게 외형적으로 일단 구분하잖아요. 건축법이 마치 그래요. 그래서 몇 층짜리인지, 뭐 면적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건축법에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주택법에서는 그 정의를 내리고 분류를 합니다. 주택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분류를 크게 이제 12가지 형태로 분류를 할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무엇을과 관련된 주택의 기본적인 학습이고요. 우리 이제 출제역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는 이제 반드시 나와요. 우리 이제 이쪽 장에서 한 7문제 정도 구성이 되는데, 한 문제 정도가 반드시 나오는데, 주로 이제 12회, 3회를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요건 이제 전에, 그러니까 12회 전, 요때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13회 이후, 뭐 우리 이제 준주택이 나오는 그 시점 이후부터는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뭐 이런 이제 종류, 이런 이제 분류되는 주택법상 공동주택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14 이후에는 이제 이쪽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바로 전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주택법령상의 분류, 요 내용이 이제 핵심이 될 거예요. 핵심이 되고, 정의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어떤 내용을 읽으실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의가 이렇게 흔들리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요 어떻게 관리 방법과 여기 있는 누가의 관리 주체는 이제 요 주택을 정확히 공부하시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진행을 할 부분인데요. 요 부분에서 이제 학습 내용 관련 좀 더 보시면 관리 주체, 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관리 사무소장, 그리고 이 관리사무소장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 주택관리사, 관리사 또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누가 범주에서 다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관리 주체는 관리 방법이 이제 자치 관리든 위탁 관리든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관리처가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관계, 요 화살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화살표의 관계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 시간에는 요 주택에 대한 부분을 우선 이제 완벽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죠.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어디에서요? 그렇죠. 건축법에서. 그러니까 이 건축법에서 여러분들 그 교재 1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뭐 단독주택의 단독주택 뿐만 아니고 다중주택 뭐 많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도 있고요. 공관 형태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단독주택의 종류를 이야기할 땐 이 머리 글자를 따서 단다다공 뭐 이렇게 이제 그냥 부릅니다. 단독주택, 단다다공. 공동주택은요, 거기 이제 뭐 이어서 계속 나오지만 여기도 네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기숙사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이제 건축법상 공동주택 이렇게 얘기하면 아연다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이제 구분할 때 이렇게 이제 네 가지씩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여기 이제 다가구주택 형태와 여기는 다세대주택 형태는 표현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중주택과 여기 보시면 이제 다가구주택 이런 것도 이제 층과 면적에 따라서 이제 막 구분을 할 텐데요. 구분을 하시되 유사한 내용이 있으면 확실하게 구분하고 합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여기에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층과 면적에 따라 구분한다고 하니까 몇 층짜리냐, 또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좀 더 이제 들여다볼게요. 외형적으로 이제 확연히 드러나는 단독주택이나 뭐 공관, 기숙사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이게 이제 그 층과 면적에 따라서 정확히 구분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중주택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 다중주택 그러면 1페이지 나에 그 양가로 1번에 나에 거기 보시면 반가로 3번에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는 3층 이하인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층 이하 연면적은 이 면적 이야기할 때 연면적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앞으로 이제 이하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이상은 반대로 이제 화살표를 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게 이제 다중주택 규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여기 이제 학습거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다가구 주택의 그 층과 면적 구분을 보도록 할게요. 그건 이어서 다번에 나오잖아요. 다가구 주택 해놓고 거기에 2번 보시면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해서 면적 나오고 1번 보시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개층 이하일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3개층 이하일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로 쓰는 거냐 하니까 주택으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이제 비교를 좀 해 보시면 우선요, 이렇게 아무 이야기 없이 3층 이렇게 얘기하고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계층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3층과 3계층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보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자, 이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4층이요.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층. 그런데 여기에서
주택으로 쓰고 이것도 주택으로 쓰고 이것도 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4층짜리의 건물인 건 맞지만 주택으로는 몇 개 층을 쓰고 있냐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층을 쓰고 있다는 거죠. 요거예요. 그죠? 하나의 건축물을 놓고 4층짜리이지만 주택으로는 3개 층을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표현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고 있는 곳만 모아서 몇 개냐 그 얘기예요. 3개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층이지만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건 3개 층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은 4층일 수도 있고 5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몇 층인 관계없고 주택으로 쓰는 것만 3개 층 이하면 그거는 다가구의 범죄에 든다 그 얘기죠. 자, 그렇다 보니까 면적을 이야기할 때 다가구 주택의 면적이니까 주택으로 쓰는 것 면적만 합해주라는 얘기죠. 주택으로 쓰는 한개동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만 더해줘라.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이거의 바닥 면적만 더해지 이거의 바닥 면적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는 건 연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면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3층이야. 그럼 용도를 묻지 않았으니까 연면적. 3개층 그러면 이렇게 주택의 용도를 물어봤으니까 그때는 바닥 면적 합계로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요게 중요한 거죠. 여기는 연면적이고 여기는 바닥 면적이다. 자, 그럼 요걸 놓고 요 부분을 놓고 이제 학습하시는 걸 이제 쭉 들여다 보면요. 어느 분은 이제 우선 숫자가 나오면 이거부터 외웁니다. 3층, 33, 330, 660. 이거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될 거예요. 실무에서. 시험에 물론 이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왜 피하셔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외국 영화입니다. 외국 영화인데 뭐 거의 자막도 없는 외국 영화예요. 그러니까 한 번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런 내용이다 웃기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몇 번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큰 틀이 잡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거기에 있는 뭐 영어 단어 조금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이걸 해서 이게 정리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인 내용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몇 번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몇 번을 보시다 보면 이런 숫자가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고 안 외우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들어옵니다. 계속 이제 하시다 보면 이 숫자가 이제 딱 각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기를 굳이 하실 필요는 크게 없다. 그러면 이제 실무에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숫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런 거잖아요. 면적이 이만큼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추상적으로 어느 정도다라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정확히. 그래서 나온 숫자니까 숫자에 너무 연연하진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시험 보기 전까지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요. 이 기본서 뭐 5번에서 10번, 또 뭐 문제집, 또 뭐 나중에 뭐 정리까지 하면 실무를 지금 그럴 수 있을까 할지 모르겠지만 다 최소 10회독 이상은 다 하세요. 나중에 이제 더 막 속도가 붙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보시기 때문에 이런 숫자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데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 뭐라고요? 이런 거죠. 이렇게 뭔가 비슷한데 차이가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용도. 그렇다 보니까 연면적과 바닥 면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연면적이다, 이건 바닥 면적이다. 그냥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연면적일 수밖에 없고 이건 바닥 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왜 한개동 바닥 면적 합계할 때 주택으로 쓰는 것만 모았어요? 이거 자체가 용도를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주택이 몇 개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모아둬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요 개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하셨다면 나머지의 그 분류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하셨는데요. 그 비슷한 다세대 주택은 단독이 아니고 그렇죠. 공동이잖아요. 그죠? 공동주택. 그래서 이 다세대 주택은 이 다가구 주택과 면적이 같아요. 이렇게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 바닥 면적 합계가 같습니다. 합계가 660제곱미터. 물론 이제 다 나와 있지만 이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3개 주택으로 쓰는 것을 3계층 이하다 그러면 이거 다가구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를 바꿉니다. 4계층 이하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요 다세대와 연립주택을 비교를 해보면 요거 이제 층수가 같아요. 그래서 이 주택으로 쓰는 게 4계층 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택으로 쓰는 것이 4계층 이하다. 그렇다 보니까 또 얘와 얘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면적을 보니까 주택으로 쓰는 거 한계동 바닥 면적 합계가 요거하고 반대되는 개념. 겹치면 안 되니까. 뭐 겹쳐지면 두 개 다 속해 있으면 이게 다세대 연립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660제곱미터 초과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쨌든 비슷한데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은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그 층과 3층과 3계층을 이해하시듯이 여기도 이제 초과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개념은 뭐 여러분 수학에서 다 나온 이야기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 유형화되기도 합니다. 정확히 좀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제 수직선이라고 이렇게 뭐 예전에 이제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0 정수만을 얘기를 할 때 뭐 1, 2, 뭐 양의 정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이하 이상 이렇게 할 때는 제 숫자를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서 2 이상이다 그러면 이 숫자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2 이상 그러면 2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포함이 돼요. 근데 미만, 초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 숫자가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 초과다 그러면 1 초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1은 포함이 되지 않고 뭐 1.1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소수를 얘기를 하면 그 1을 포함하지 않는 숫자 이상 이런 개념을 이야기할 때 미만 초과 뭐 미만하게 되면 1 미만 그러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1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물론 이제 잘 아실 수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660이다라고 면적이 딱 보니까 660이에요. 그러면 초과 그랬으니까 얘는 여기에 숫자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요건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면적 공교롭게 660제곱미터다 그러면 다세대 주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건축법과 주택 법령상의 정의를 구별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요걸 이제 베이스로 해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이라고 이제 분류를 할 때, 공동주택이라고 분류를 할 때는 주택법령상의 공동주택과는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아연다기 중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공동주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 기숙사는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택 법령에서는 이제 이 공동주택 건축법에서는 아연다기 하지만 실제 주택법으로 넘어오면 아연다와 기가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아연다는 공동주택으로 기는 준주택으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1차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제 주택법령상의 주택의 정의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